귀족 여성의 일상을 우리가 훔쳐보는데 아름답지만 사악한 내용이죠. 조국을 위한 죽음은 숭고하다겠죠.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조국이다라는 메시지겠죠. 혁명가의 죽음치고는 약간 졸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라의 명예 회복 작업에 착수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으니 혁명이 일어난 지 4년이나 지났고 혁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어지럽게 굴러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혁명도 프랑스 대혁명처럼 정치와 예술이 밀접하게 얽혀들면서 서로를 자극한 적은 없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정치와 예술이 서로를 자극했던 혁명의 시기, 18세기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기행 떠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수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비비님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모델 비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그 글을 적으신 분, 오늘 프랑스 역사기행의 초대 손님으로 또 우리 기행을 이끌어 주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전원경 교수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의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프랑스 대혁명만큼 정치와 예술이 서로 얽혀들면서 밀접하게 서로 자극한 적이 없었다. 이런 네.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정치와 예술이 따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유독 프랑스 대혁명에서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인데 그 1789년을 기점으로 그 전을 우리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구체제 시절에는 예술, 특히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교회의 고위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은 그림을 접할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교회에 가서 종교화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종교화가 담고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밖에 일반 대중이 그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에서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되고 이 시민 계급이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지식을 갖게 된 시민 계층에게 다비드를 비롯한 여러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화가들이 그림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그 정치적 메시지를 시민 계층이 알아들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술 작품이 시민 계층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정치적 메시지를 시민들이 알아들으면서 이제 예술과 정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술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 경제적 불만이 쌓이면서 혁명이라는 폭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야말로 최초로 예술 작품과 정치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혁명이라는 큰 어떤 화산 폭발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BBC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프랑스 시민혁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배운 점인데, 그때는 귀족이랑 시민들이랑 그 차이 너무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 국민들의 자유, 평등이랑 파괴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조금 뿌듯함이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프랑스 혁명하면은 성수영 기자님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한 10년 전쯤에 개봉한 그 영화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거기 좀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끌어오르는 올라오죠. 네. 심정이 있잖아요. 그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그런 게 굉장히 좀 혁명과 같이 이미지가 엮여 있는데 그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 프랑스 혁명은 세 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789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인데 이것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프시죠? 예. 근데 거기 사이에 있는 혁명이 바로 그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혁명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역시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 이후 누적되어 왔던 국가 재정의 부실은 이제는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었었던 루이 16세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열지 않았었던 삼부회, 우리가 흔히 삼신분회라고도 합니다. 일, 2신분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정치도 독점했지만 대부분의 세금은 3신분이 내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표결 방식을 놓고 마찰을 하게 됩니다. 삼신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헌법도 바꾸고 그동안 내려왔었던 봉건적인 것들을 타파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전원경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세 개의 장면 가운데 첫 번째 장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로코코 화가인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가 1767년에 그린 그네라는 그림입니다. 특히 시민 계급이 귀족 계급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그림이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으로 이 그림을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예술 작품은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멋진 말인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술사학자인 자크 바전이 한 말입니다. 이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커지면서 귀족 계급이 좋아했던 그림과 시민 계급이 좋아했던 그림 사이에서 명확한 차이가 생겨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네라는 그림은 귀족 계급이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또 의외로 또 이 그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화사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책을 낼 때 이 그림을 좀
표지로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도 화사하지만 원래는 더 화사한 색감이었는데 한번 때가 낀 걸 좀 벗겼는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그때 출판사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그네 타는 여성의 눈빛이 약간 무섭다. 약간 광기에 좀 찬 것 같다라고 해서 아, 눈빛까지 예, 갑니까? 네, 그래서 지나친 관찰력이 아닐까. 반려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 시대가. 이 로코코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보통 귀족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 여성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많고 그림의 색상은 상당히 가볍고 밝고 파스텔 톤이죠. 지금 저 그림을 봐도 그네를 타는 여성이 마치 장미꽃 한 송이, 활짝 핀 장미꽃 네. 한 송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귀족 여성의 일상을 우리가 훔쳐보는데 그 훔쳐보는 일상은 약간 관능적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도 뒤에서 늙은 남자가 이 여성의 그네를 움직이기 위해서 끈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저 그네는 여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남자의 노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고생이 많으신데. 네. 그런데 정작 저 여성은 그 뒤에 있는 남성의 노동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풀숲에 숨어 있는 앞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희롱하기에, 애인을 희롱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가 앞으로 나갈 때 다리를 벌려서 자기의 치마 속을 애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다리를 너무 많이 벌려서 신고 있던 분홍빛 슬리퍼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림이거든요. 예. 결코 도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지만 사악한 내용이죠. 네. 그런데 저런 그림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당시 귀족들의 생활이 그만큼 무료했다는 이야기죠. 예. 무료했다. 예. 무료하면 저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노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은. 표지로 안 쓰길 잘했네요. 네. 예, 사악한 네. 그림인데. 매일매일 이제 파티하고 매일매일 마차 타고 돌아다니고 매일매일 차를 마시고 그 차를 마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마차를 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무도회를 나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게 귀족들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모자를 쓰고 가발을 쓰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저런 식으로 그 귀족 여성의 삶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보면서 그 지루함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한 것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좀 퇴폐적인 느낌도 좀 있네요. 네, 제가 디드로로 기억하는데 계몽주의 철학자인 디드로가 말하기를 로코코 회화에는 진실 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이 그림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저 여성도 기혼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 기혼 여성이 정부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삶 귀족들의 당시 시각으로는 귀족들의 보통의 평범한 삶이었다. 삶이었던 건가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당시의 시민 계급은 당연히 그것을 못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런 로코코 스타일의 뭐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모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모델 하고 계시는 근데 패션도 확실히 로코코 스타일 있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치마만 보면 약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뭐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리본도 있고 뭐 레이스도 엄청 화려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부분도 되게 부풀리고 이렇게 하고 그 허리는 엄청 작게 보이도록 이렇게 코르셋 같은 거 착용도 하고 그 치마 안으로 파니에라는 그 속치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스타일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허리는 얇고 네.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인 거죠. 일단 로코코는 로카일이라는 조가비 장식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양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바로크, 르네상스 이런 양식은 보통 건축이나 아니면은 회화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이 로코코는 귀족들의 실내 장식에서 시작된 그 어떤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르사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베르사유는 1682년에 루이 14세가 파리에 있는 왕궁 살림을 파리 남부 30km 정도 떨어진 베르사유에 거의 이제 도시만한 궁전을 지으면서 파리의 궁정 살림을 다 옮겨갔지 않습니까? 또 귀족들도
베르사유의 궁전이 생겼으니까 자신들의 집을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옮겼는데 그 베르사유로 옮긴 집을 왕궁처럼 화려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보다는 소박하게 그러나 아기자기하게 여성적으로 꾸민 것이 그런 것이 로코코 양식이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에요. 근데 그 베르사유 궁 얘기하면은 뭐 계몽주의의 산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루이 15세의 정부인 퐁파드루 후작 부인이 로코코의 어떤 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계몽주의의 후원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유럽의 모든 국왕들은 다 사실 자기의 정부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왕은 왕비와 연애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계약 어떤 그런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의 배우자는 뭐 오스트리아의 누구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왕과 왕비 사이에 사실 애정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에는 메트레 상티드르라고 해서 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메트레 상티드르 자리를 19년이나 지킨 인물이 퐁파드루 후작 부인이죠. 왕비는 못 갈아치우지만 메트레 상티드르는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그 국왕의 애정이 식으면 더 젊고 예쁜 여자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퐁파드루 후작 부인은 19년이나 루이 15세의 메트레 상티드르 자리를 지켰고 베르사유 궁에서 죽었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나 보네요. 똑똑한 여자였어요. 교양적인 그게 제일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처음으로 딸기를 들여온 여성이 퐁파드루 후작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루이 15세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루이 15세는 뭔가 이렇게 문서를 읽거나 편지를 읽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모든 문서와 편지를 다 읽어준 인물이 퐁파드루 후작 부인입니다. 아름다운 건 사실 기본이었을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저 프랑스와 부셰가 그린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을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부인은 옆으로 기대에 앉아있는 자신의 여성미를 강조하는 포즈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책을 들고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부인의 책장이 보이거든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책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비쌌고 자기의 책을 남성도 아닌 여성이 자기의 서재와 자기의 책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오른쪽 옆을 보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편지를 쓸 수 있는 식견이 있고 자신의 책상이 있고 자기의 책장이 있습니다. 부인은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초록색 드레스에 장미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부인의 발치에 꽃이 두어 송이 떨어져 있죠. 마치 부인의 드레스에서 그 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인은 마치 살아있는 꽃 같죠. 앞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뒤에 거울이 있어서 화가로 하여금 부인의 뒷모습까지 그리도록 부인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모습, 뒷모습을 한 그림에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지금 저 드레스에서 장식이 많은 화려한 여성적인 드레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퐁파두르 부인은 베르사유 궁에서 로코코 스타일을 온몸으로 전파하기도 했지만 저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후원자 그룹으로 누구를 뒀나 하면 철학자들을, 지식인들을 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후원자 그룹으로 귀족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볼테르라던가 디드로 같은 철학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하면 백과전서를 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과전서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원칙들이 많이 훼손됐으니 다시 한번 신학을 잘 재정립하자라는 것으로 백과전서파가 시작됐지만 사실상 백과전서의 주된 목적은 그때까지 모든 학문의 중심점이 신앙이었다면 그 학문의 중심점을 과학으로 바꾸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지식의 축적. 그렇죠. 루이 15세는 그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러 번 그 백과전서의 간행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퐁파두르 부인은 계속 그 백과전서파를 후원했습니다. 백과전서가 1777년에 간행되었을 때 4,000명의 예약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약자만. 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프랑스 시민 계층이 어떤 과학이든 철학이든 세계에 대한 지식이든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세계에 대한 새로움과 지식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과전서가 쥐어지면서 더더욱 평등한 세상에 대한 갈망과 그 욕구가 더 한층 더 가속화되면서 쌓였겠죠. 네. 귀족들이 뭐 그네 타는 정부를 보면서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시민 계급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차곡차곡. 전홍양 선생님께서 꼽아 주신 프랑스 시민혁명과 관련된 두 번째 결정적 장면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작품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그림이고요. 1784년에 완성해서 1785년에 프랑스의 국전인 살롱전에 출품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두 번째 그림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정치와 예술이 밀접하게 얽히면서 서로를 자극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이 그림에 다 압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예술이 거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보는 시민 계급의 어떤 감정, 열망을 자극했던 그림이 바로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는 그 기내 그림 봤을 때 그 등장한 인물들은 뭔가 로코코 패션 잘 뭐 입고 되게 인형 같다는데, 여기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스 조각상처럼 약간 근육질 되게 약간 몸매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팔 쪽에. 생각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본 그네 그림하고는 확연히 다른 편에 있는 듯한 그림. 네, 맞아요. 이 작품이 이제 그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을 프랑스의 귀족 계급이 좋아했다고 하면 시민 계층이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은 1784년에서 85년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을 청탁한 인물은, 화가인 다비드에게 청탁한 인물은 프랑스 왕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당시에 프랑스 왕실이 그냥 아무 생각이, 별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이 이제 1785년 프랑스의 국전인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몇만 명의 인파가, 시민 계급이 이 그림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정부, 정작 다비드에게 저 그림을 청탁한 프랑스 정부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당시의 시민 계층은 알아본 것이죠. 오른쪽에는 여인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세 명의 남자가 어른한테 뭔가 칼을 맡기면서 뭔가 선서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작품 보셨어요? 네, 저 그림은 그 로마사,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로마 신화의 일부입니다. 고대 전쟁 당시에는 그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기더라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대표 나와서 소위 말해서 맞짱 뜨자. 3대 3으로 해서. 그래서 그 대표로 저 호라티우스 형제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가족들은 저렇게 좀 슬퍼하지만 매우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나가라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늠름하게 칼을 전달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작품이거든요. 뒤에 있는 여성들은 하필이면은 저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들은 그 알바론가에서 대표 가문으로 선발된 크라티아누스 가문의 아들들과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명은 약혼한 상황이라서 오빠들이 이기면 약혼자와 남편이 죽고 약혼자와 남편이 이기면 오빠들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슬픈 장면이죠. 일이네요. 저 당시 화풍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저 작품은 신고전주의 그 화풍의 작품인데요. 일단 이 당시에는 고대 로마에 대한 호기심, 고대 로마를 재현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프랑스 화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요? 일단 1738년에 그 이탈리아 남부에서 폼페이의 발굴이 시작됐어요. 기원 후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와 그 인근의 그 헤르클라네움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교역 도시이자 휴양 도시가 5m의 화산재에 삽시간에 5m. 파묻힌 대재앙인데 특히 그 놀라운 것은 고대 로마의 건축 토목 기술이라 깊이 5m의 화산재를 다 파냈는데 그 밑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 폼페이 발굴을 통해서 고대 로마 시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리고 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많은 특히 북유럽, 독일과 영국의 귀족들이 로마로 학문적인 순례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신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고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그런 장기간의 그 연수를 갔었잖아요. 괴테만 해도 이 이탈리아 기행을 네. 쓴 걸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가는 그랜드 투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마 대상이라고 해서 가장 뛰어난 청년 예술가를 매년 선발해서 2년 동안 로마의 국비 장학생으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비 장학생이 예. 그 로마 대상은 루이 14세가 시정했어요. 1968년까지 로마 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들만 보내다가 나중에는 19세기에는 작곡가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 로마 대상의 수상자로 결정돼서 로마를 다녀왔는데 다비드도 그런 경우였어요. 로마를 흠모한 거군요, 프랑스가. 예. 그러니까 뭔가 모든 예술과 고전의 시작은 로마다라고 이제 프랑스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다비드를 비롯한 많은 뛰어난 화가들이 로마 대상을 받아서 로마에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풍으로 당연히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가서 뭐 미켈란젤로라던가 라파엘로라던가 뭐 티치아노라던가 그런 뛰어난 르네상스 바로크 화가들의 그림도 모사했을 거고요. 그림은 무언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과 관련시켜 보면 혁명에 참여하라, 가담하라, 나가 싸워라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당시에 아까 보신 그 프라우나르의 그네 같은 그림, 거기 무슨 뭐 엄청난 사치를 부린 그 그림 자체도 집 한 채 값이고 주교가 등장해서 미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 로마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부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로마 그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도층이 좀 나가서 싸우고 그러다 전사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 옛날 로마 지도자들은 그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목숨을 바쳤는데 로코코 애들은 그렇게 그네나 타면서 사치를 부리고 있다. 굉장히 좀 속에서 치마 속이나 보여주고 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이 작품? 조국을 위한 죽음은 숭고하다겠죠. 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조국이다라는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정작 그림을 청탁한 프랑스 정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림을 본 시민들은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국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당시의 대중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또 자극을 받고 또 어느 정도 행동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었나요? 당시에는 이제 사진, 영화, TV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비주얼 이미지가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에 대한 지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셰익스피어가 대학도 못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그렇게 고전을 대한 이해가 해박해야만 쓸 수 있는 작품들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셰익스피어는 고향인 스트랫 어폰 에이본에서 중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등학교 그래머 스쿨에서 배운 셰익스피어의 라틴어 실력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학과 졸업생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교양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저거 뭐야?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18세기의 지식인들은 저 그림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네. 갑자기 화가 나비드란 양반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런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렸다는 건 그 화가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마에 갔다 왔다라는 것은 이제 고대 로마 시대를 소재로 한 역사화를 그리는 것을 많이 훈련받고 돌아왔을 텐데 그 역사화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그리지 않고 오늘날,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현재형의 역사화로 그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식인들,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알아들은 것이죠.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치와 예술이 밀접하게 얽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했다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만나보시겠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죽음입니다. 누구의 작품인가요? 제목은? 역시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이고 그림의 제목은 마라의 죽음입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세 번째 그림으로 선정한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혼란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저 장폴 마라라는 인물은 프랑스의 당시에 언론인이자 의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자꾸팡 급진파죠. 예, 급진적인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반대파, 즉 온건파 지롱드의 지지자였었던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젊은 여성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여전한 혼란상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저기 나온 장폴 마라랑 저 그림의 이 주인공이었었던 바로 그 화가랑 또 친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라와 다비드. 네네. 예. 마라와 다비드가. 그래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죽기 며칠 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약간 그 이 죽음을 미화하거나 혹은 좀 우상화 내지는 좀 약간 실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사실 사회부 기자로 사건팀에서 좀 있었는데요. 어. 보다 보니까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있다가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로 발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다가 발견이 되면 저렇게 뭔가 우아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미술 기자가 되기 전에 생각했었습니다. 네. 다비드가 이 그림을 저렇게 그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죽은 사람이 저렇게 깔끔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물에서 죽었는데. 예. 그 마라는 일단 1793년 7월 13일에 샤를로트 코르데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암살되죠. 마라는 은퇴했지만 원체 유명한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마라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건선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여름이면 그 피부병이 더 심해져서 약물을 푼 욕조에 들어앉아서 방문객을 맞았답니다. 7월 13일에도 샤를로트 코르데이라는 젊은 여성이 와서 마라를 만나기를 청했을 때 마라는 욕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르데이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건성으로 들으면서 마라는 자신의 정식 팜플렛 인민의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자신의 그 책상 위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네. 이렇게 욕조 위에다 판을 대고 책상처럼 대신해서 글을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라가 시선을 떨어뜨리는 걸 본 순간 샤를로트 코르데이는 가슴에서 단도를 꺼내서 마라의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마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일주일 후에 샤를로트 코르데이도 단두대의 이슬로 처형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라라는 혁명파의 거두가 좀 어이없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마라는 아무튼 건장한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녀의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도 혁명가의 죽음치고는 약간 졸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의 친구이자 국민공회 의원이자 죽기 얼마 전에도 마라를 만났던 다비드가 이 마라의 명예 회복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림의 밑편 절반 가까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고, 마라는 욕조에 앉은 채로 목과 어깨와 팔을 늘어뜨린 채로 절명해 있는데, 지금 저 마라의 목과 팔과 어깨의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저희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카라바초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나, 모두가 예수의 목과 팔과 어깨의 각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런 식의 그림들을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라의 죽음의 각도를 보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라의 죽음 이퀄 예수의 죽음, 또는 마라의 죽음 이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을 신성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마라의 팔 옆에 보면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를 절명케 한 그 칼이겠죠. 네. 그리고 마라는 펜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저 칼이 마라를 죽였지만 마라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마라가 쓴 글들은 영원하니 마라는 죽어도 아주 죽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지금 손에 피 묻은 유서를 마라가 들고 있어요. 마라는 사실 유언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죽을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단칼에 죽지 않았어요. 몇 초 만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겨를이 없었겠죠. 저기에 들고 있는 피 묻은 유서는 다비드의 창작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상당히 어렵게 썼는데 굳이 의역해서 말하자면 비굴한 삶은 불행하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라 본인은 당당하게 죽기를 택하겠다.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죽기를 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멋지게 죽는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지금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잉크병과 펜과 뭐 여러 가지 마라의 물건들이 있는데 모두들 검소하다 못해서 초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표가 하나 끼워져 있는데 수표도 있어요? 예, 프랑스 지금 책상을 보시면 수표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이 수표를 전해달라라는 쪽지와 함께 지금 수표를 올려놨어요. 책상에 마라라는 이름이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마치 저것은 마라의 묘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다비드는 약간 어정쩡하게 죽은, 어찌 보면 졸렬하게 죽은 마라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 솜씨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말하자면 비주얼 이미지의 역할이, 그림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때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마라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야, 그는 장렬하게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 실력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은 이때도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1793년 10월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죠. 국민공회 의원이었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에 찬성표를 던진 다비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실은 마차가 지나갈 때 창에서 급히 등 뒤로 결박당한 채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을 스케치를 해서 남기기도 했어요. 부르봉가의 적자인 루이 16세와 합스부르크가의 적자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함으로써 프랑스 혁명 세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 뭐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였습니다. 니네 나라 일이니까 니네가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 혁명 세력이 유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두 왕실의 적자를 처형하는 것을 보고 주변 국가들은 이 위험한 혁명 세력이 자신의 나라들까지 불붙기 전에 그 혁명 세력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프랑스 주변 국경 도시들이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전쟁을 와중에, 가져왔군요.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저렇게 마라를 비롯한 많은 혁명의 핵심 세력들은 암살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예, 프랑스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프랑스 시민혁명 관련된 세계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 역사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과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약간은 좀 오싹한 그런 이야기와 좀 결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많은 희생도 요구하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고 혼돈도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마라의 죽음을 비롯한 많은 시행착오와 혼돈을 겪었지만 지금 결국 프랑스는 그 혁명의 결과로 귀중한 민주주의를 획득했잖아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거저 그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민중과 또 지식인들과 여러 시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과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도 전원경 교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세 가지 장면을 뽑아 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높아집니다. 너무 기대돼요. 예. 세계 장면, 세계 민주주의. 다음 시간도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이분들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